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시한 최후 통첩 시한이 이제 4시간 10여 분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한 문명이 사라질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올리면서 재차 이란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여전히 협상 타결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휴전이냐 확전이냐 중대 갈림길에 섰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신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쟁 중인 이란과 최종 협상 시한을 12시간 남기고 자신의 SNS에 남긴 문구입니다. 오늘 밤이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임을 알게 될 것이라며 47년간 이어온 착취와 죽음이 마침내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제시한 최종 시한은 한국 시간 오늘 오전 9시. 호르무즈 해협 개방 등 합의가 불발될 경우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등을 모두 파괴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다만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며 어쩌면 혁명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란에서 새로운 협상 주체가 나서 극적 타결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헝가리를 방문 중인 벤스 미 부통령도 이란이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껏 사용한 적 없는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We're going to find out, but there's going to be a lot of negotiation between now and then, and I'm hopeful that it gets to a good resolution.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근 작전 성과를 과시하며 이란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להפך, הם נועדו להחליש ולכתוש את משטר האימים שמדכא אותם מזה 47 שנים. 트럼프의 문명 소멸 위협 이후 이란은 미국과 직접 소통을 중단했지만 중재국을 통한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با ادبیات تحقیر با ادبیات توهین با توهین به یک ملت بزرگ با توهین به ملتی که چند هزار سال پیشینه داره که به توافق نمیشه. 유엔 안보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바레인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부결됐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대대적 공격 시한을 앞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의 하르그 섬과 교량 여러 곳을 폭격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란은 발전소와 교량 주변을 시민들이 둘러싸는 인간 방패로 맞서면서 결사항전 의지를 보였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최대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는 하르그 섬에서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미군이 하르그 섬의 군사시설 50여 곳을 타격했습니다. 지난달 13일에 이어 두 번째 공습인데 이번에도 석유 시설은 공격 목표에서 제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이란에 대한 총공격 시한을 앞두고 압박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And he said very clearly, we're not going to strike energy and infrastructure targets until the Iranians either make a proposal that we can get behind or don't make a proposal, but he's given them until Tuesday at 8 o'clock. So 이란 북서부 타브리즈 열병합 발전소 주변을 국기를 든 여성들이 둘러쌌습니다. 북부와 서부의 주요 화력 발전소도 시민들이 보호하고 있다고 이란 관영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군의 폭격을 몸으로 막는 인간 방패가 되겠다고 나온 시민들입니다. 해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이란 국민 1,4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 있고 자신도 희생할 거라며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습니다. من از همه جوانان، ورزشکاران، هنرمندان، بچه‌های دانشجو و دانشگاهی و اساتیدمون دعوت میکنم فردا سه‌شنبه ساعت 2 ظهر دور نیروگاه‌هایی که داشته و سرمایه ملی ما هستند. 이란 주요 도시의 교량과 철도 등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민간인이 숨지고 일부 도시에서는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반격의 범위를 중동 밖으로 넓히겠다며 무차별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현지 시간 7일 국영TV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과 중동의 동맹국들이 수년간 석유와 가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기반시설을 공격하겠다며 무차별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중동 내 미국 협력국들을 언급하며 지금까지 설린 관계를 고려해 많이 참아왔고
보복 공격의 목표를 정할 때도 다소 유보해왔지만 이제 그런 인내는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공식적으로 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파국을 막으려는 중재국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미국에서 가장 강경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완전한 파괴를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핵심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이집트, 튀르키예는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이집트와 파키스탄, 이라크 외무장관들은 연쇄 전화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집트는 별도로 미국 협상팀의 창구인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와도 통화했습니다. 하루 전 이란과 접촉한 튀르키예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을 강조했습니다. Silahların susması ve müzakereye alan açılması için eğer iğne ucu kadar şans varsa 이란 쪽에서도 다소 진전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파키스탄 주재 이란 대사는 SNS를 통해 파키스탄의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노력이 중요하고 민감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려는 중재국들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강경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포함한 협상팀은 당장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강경파들도 트럼프 대통령에 비하면 비둘기파처럼 보인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물론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중대한 양보를 받아내지 않는 한 휴전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유토관입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에 납치됐던 미국인 기자가 석방됐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적으로 중동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던 49살 셸리 키틀슨이 이라크에서 일주일간의 억류 끝에 풀려났습니다. 키틀슨을 납치한 단체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 정예군인 쿠두스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입니다. 키틀슨은 당국에 구금된 카타이브 헤즈볼라 조직원 여러 명을 석방을 조건으로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현재 의식불명에 빠져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설과 달리 이란 내부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란 정권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장성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진 뒤 이란 측은 현지 시간 6일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름으로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صف استوار رزمندگان و مجاهدان راه حق و حقیقت در ایران اسلامی و نیروهای مسلح جانفدا چنان صفی بلند و بنیانی مرصوص شده است که ترور و جنایت نمیتواند در آرمان جهادی آنها خللی ایجاد کند. 강경한 메시지가 담겼지만 이번에도 모즈타바는 목소리조차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개전 이후 한 번도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다 보니 얼굴을 다쳤다거나 러시아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등 여러 소문이 무성하게 퍼졌습니다. 그런데 모즈타바가 실제로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국 일간 더타임즈는 외교 문서를 인용해 모즈타바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은 물론 이란 정권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치료 장소는 이란 테헤란 남쪽의 시아파 이슬람 성지인 도시 곰이 지목됐습니다. 관련 정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집한 것으로 걸프 동맹국들도 해당 정보가 담긴 외교 문서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즈타바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언급한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He may be alive, but he's obviously very seriously in trouble. He's seriously wounded. 더타임즈는 아들 모즈타바가 치료를 받고 있는 도시 곰에서 미국 등의 공습으로 숨진 아버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매장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우리 군이 호르무즈 해협 항행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해 영국군이 주도하는 국제군사회의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영국 합동작전사령부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엔
합동참모본부 대령급 실무자가 화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 회의 참여는 영국 측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합참은 호르무즈 항행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고 관련국과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40여 개국 외무장관 회의를 열어 호르무즈 개방 문제를 논의했고 후속 조치로 안전한 항로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군사 전략가 회의를 예고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서울 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2년 7월 이후 3년 8개월 만인데요. 도저히 운전할 엄두가 안 난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알뜰 주유소에 이른 아침부터 차량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리터당 휘발유 가격 2,000원대가 코앞이란 얘기에 미리 주의해두는 것이 이득일까 급한 마음에 찾은 운전자가 많습니다. 지금 반 남았는데도 오늘 마지막 채우려고 지금 들어왔고 출퇴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부로 많이 와닿고요. 이러한 우려 속 서울 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0원 이상 뛰며 결국 2,000원을 넘겼습니다. 2,000원대 돌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이던 2022년 7월 이후 무려 3년 8개월 만입니다. 서울 지역 평균 경유 가격 역시 전날보다 두 자릿수 넘게 껑충 뛰면서 1,900원 후반대에 진입한 모습입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도 조만간 2,000원을 찍을 것이란 전망 속 이제 자차 운전을 포기해야 할 것 같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1,800원까지는 좀 어떻게 차를 타고 다니겠는데 쭉 2,000원 넘으니까 이제 지하철 타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휘발유 가격 상승은 당분간 꾸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17개국에서 들어오는 대체 원유가 이번 달 5천만 배럴, 다음 달엔 6천만 배럴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시 도입량의 60%와 70% 수준으로 나머지 필요한 분량은 비축유 스와프 방식으로 채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내 정유사가 먼저 정부가 가진 비축유를 빌려 사용하고 확보된 원유가 들어오면 갚는 방식입니다. 4월, 5월 대상으로 한 3천만 배럴 이상 신청을 받았고 그 신청 받은 것 중에서 2건은 이제 구체적인 계약이 끝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제품의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3차 최고 가격을 내일 발표하고 다음 날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리터당 210원씩 인상한 지난번 2차 지정 때보다 오름폭이 더 커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오늘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가 2부제로 바뀌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도 5부제가 시행됩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차 번호 끝자리가 3번이나 8번이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데요. 생계형 차량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전기차와 수소차 등 일부 차량은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기관 임직원과 관용차에 적용되던 5부제가 홀짝제인 2부제로 강화된과 동시에 전국 3만여 곳에 달하는 공영주차장에도 5부제가 시행돼 차 번호 끝자리와 요일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1이나 6이라면 월요일에, 2나 7로 끝나면 화요일에, 3이나 8로 끝나면 수요일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일일이 확인해야만 합니다. 대중교통 환승주차장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이나 전기차 등은 제외되고 생계형 차량으로 주차가 불가피한 경우도 공공기관장의 판단으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만 대상이 되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과 전통시장, 관광지 인근 주차장은 지자체 결정에 따라 5부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천공항 같은 환승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이나 경찰서 주차장은 직원엔 2부제, 민원인엔 5부제를 적용합니다.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운전자와 차량도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10인승 이상 버스나 택배 차량, 택시 같은 생계형 차량은 물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차량, 전기 수소차 등은 예외로 인정받습니다. 반면 임산부나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생계형 차량 등은 소관기관에서 별도의 비표를 발급받아야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석유를 조금이라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과 경차도 예외 없이 이번 5부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이 같은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중동 사태가 이어지며 의료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의료용 주사기와 비닐장갑부터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부항컵까지 재고를 구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원 환자가 200명이 넘는 부산에 있는 한 요양병원입니다. 멸균 주사침이 크기별로 쌓여 있고 환자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장치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중동 사태로 의료기기가 제때 공급이 안 되는 건 물론 가격도 10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원래는 4,800원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온라인상에서 확인해 보면은 5만 원까지 지금 올라가지고. 남아있는 재고로는 겨우 한 달 정도 버틸 수 있는데 요양병원은 고령 환자와 만성질환자가 많아 직원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특히 주사기나 소모품 같은 경우는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수급이 불안해지면 현장에 바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동발 의료용품 수급 불안은 한방업계까지 번졌습니다. 한약을 담는 비닐 파우치부터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 부항컵까지 모조리 품절입니다. 중동 사태로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진 건데 그러다 보니 업계에서는 제품을 발주해도 입고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합니다. 한의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항컵 주사기, 그다음에 한약을 담는 비닐 파우치, 그다음에 약품. 그래서 이제 한의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구해야 되는데 못 구하고 있어서. 장기화하고 있는 중동 사태가 목숨과 직결되는 의료 현장까지 덮치며 환자와 의료인들의 걱정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중동 사태 여파는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더욱 힘겹게 다가옵니다. 급등하는 등유값에 보일러를 틀고 온수를 쓰는 게 부담되기 때문인데요. 이현정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양지마을에 사는 70대 할머니는 요즘도 여러 겹 옷을 껴입고 전기장판을 켭니다. 최근 중동 사태 여파로 등유값이 급등하면서 기름 보일러를 트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지대가 높아 서늘한데 일교차까지 크게 벌어지다 보니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엄청 추워요. 여기는 온도 차이가 나. 저 아래하고 여기하고. 너무 올라 버리니까 우리는 감당이 안 되지. 이웃에 사는 80대 할머니도 기름값 걱정에 따뜻한 물 한 방울 쉽게 쓸 수 없습니다. 설거지도 하루에 다 몰아서 해. 새벽에 보일러 틀 때. 그래도 뜨뜻한 물이 있어야 그릇 하나라도 씻지요. 목욕은 엄두도 못 내는데 냄비에 물을 데워 겨우 손발을 씻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이 마을에는 아직 주민 수십 명이 살고 있는데 도시가스 배관이 없다 보니 기름 보일러를 이용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인접한 별빛 마을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주민 사정은 비슷합니다. 난방비 부담에 기름 보일러 대신 다시 연탄을 떼며 버티기도 합니다. 연탄은 갈기도 힘들지만 냄새도 나고 갈기도 힘들지만 그 연탄 재가 엄청 무거워요. 그래서 그 재버리는 것도 힘들고 연탄 가는 것도 힘들고. 이 지역 등유 가격은 전쟁 전 200리터 드럼 한 통에 28만 원 정도에서 이제는 38만 원을 넘겼습니다. 바깥은 봄꽃이 피어났지만 기름 한 방울에 아쉬운 주민들은 차가운 집 안에서 봄을 맞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7개월 만에 여야 대표와 만나 중동발 복합위기 대응책과 주요 전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의견이 달라도 자주 만나서 얘기를 나누자며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합을 상징하는 넥타이를 맨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과 청와대에 마련된 오찬장에 들어섭니다. 지난해 9월 이후 7개월 만에
국정 최고 책임자와 여야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형님 먼저. 먼저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나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도 잠시. 지난 2월 오찬 약속 당일 불참을 통보했던 장동혁 대표는 뼈 있는 농담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을 것 같아서 최근에 제가 집 6채 중에서 4채 처분하느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 다주택자를 겨눈 이 대통령을 애둘러 비판하며 이른바 전쟁 추경안 내용과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 등을 싸잡아 쏘아붙였습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정청래 대표는 대한민국이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특히 전쟁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위기에 처한 민생 경제를 신속히 안정시키는데 모두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소한 이번 민생 추경만큼은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들의 시름과 고통을 덜어주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이 대통령은 국회의 추경안 심사 의결권을 존중하면서도 일각의 현찰 나눠주기 지적에 대해선 반박했습니다. 유가급 등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돕는 지원금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 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의견이 다르더라도 자주 만나 얘기하는 게 좋다며 야당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해는 최소한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주 이렇게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제가 빈말로 사진만 찍고 이렇게 선전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여곡절 끝에 7개월 만에 성사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이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회담에서 대통령과 여야 수장은 이른바 전쟁 추경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은 뚜렷하게 달랐는데요. 다만 야당이 문제 삼은 예산을 정부와 여당이 즉각 수용해 삭감하면서 한층 진전된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211일 만에 열린 여야정 회담에서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3분에 걸쳐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전쟁 추경 공세로 포문을 연 장 대표는 특히 교통방송, TBS 예산을 콕 집어 공격했습니다. 김어준 방송으로 일컬어졌던 TBS를 지원하는 49억 원. 이런 예산들은 이번 전쟁 추경의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바통을 넘겨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추경은 타이밍이고 1초도 지체할 수 없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유류세 인하에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는데 다만 TBS 지원 예산에는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성격에 TBS 예산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당해서 그 뜻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야가 쉽게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 대표 발언에 귀 기울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대정부 질문을 받는 느낌이라면서도 중요한 지적을 했다고 추켜 세웠습니다. 추경안에 포함된 이른바 중국인 지원 예산에는 먼저 팩트체크를 강조했고 사실이면 삭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인만 하는 건 아닌데 중국인이라고 하시니 오해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중국 사람으로? 예. 중국 사람으로 돼 있으면 그 삭감하십시오. 쟁점 예산에 대한 야당 반대를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사실상 즉석에서 수용한 셈입니다. 비공개 회동을 마친 여야는 주요 현안에 이견이 존재했다면서도 적어도 추경과 민생에 있어서는 협치에 물꼬를 텄다고 자평했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경청하고 민생이라는 공통 분모를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협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화를 기점으로 해서 논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전쟁 장기화로 국민 시름이 깊어진 상황에서 사사건건 각을 세워온 정치권도 오랜만에 뜻을 모은 모습입니다. 오는 10일 추경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합의 처리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지방선거가 2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행보에 대해 밝힙니다. 이 자리에서 주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할지 아니면 컷오프 결정을 수용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3일 법원에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고 그간 무소속 출마 등을 두고 숙고를 이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새벽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해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등 민생 챙기기 행보에 나섭니다. 이후에는 당 지도부와 함께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지역 현안을 챙기고 대구시장에 출마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측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경북 상주로 이동해 포도 집화장과 농장을 찾아 농민들이 겪는 애로사항 등을 챙기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전현희, 박주민 예비후보가 정원호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며 당 지도부에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두 후보는 공동 입장문에서 이 사안은 향후 후보 자격과 선거 정당성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면서 이 시점에는 속도가 아니라 엄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나올 때까지 본경선 일정을 유예하거나 투표 진행 전에 해당 후보 측에 명확한 경고를 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주민 후보는 정원호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유포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는데 정 후보는 민주당 경선 룰에 맞춘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야당에 공격 빌미만 주고 있다고 역공했습니다. 정 후보는 어제 CBS 라디오 방송에서 논란과 관련해 법률 검토도 내부적으로 다 하고 적법하다고 판단해 진행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현희, 박주민 후보가 여론조사를 임의로 가공했다고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언론에서도 활용했던 방법이라며 왜곡이나 허위가 아닌 민주당의 경선 룰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한 번에 후보로 결정해 주리라고 기대한다면서 자신이 과반 득표로 결선 없이 후보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 측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며 고발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장해찬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것을 거론하면서 장해찬이 유죄라면 정원호 역시 유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원호 후보는 정치적 시한부 후보가 된 만큼 혹시라도 서울시장이 된다면 서울시장은 또다시 시정 중단과 보궐선거라는 끔찍한 악몽을 마주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대리비를 건넸다가 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가 법원에 출석해 당의 징계 효력과 경선 일정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후보인 이원택 의원을 둘러싼 술자리 식비 결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이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복 차림으로 배낭을 맨 채 가처분 심리법원에 들어서는 김관영 전북지사. 당에서 하지 못한 소명을 오늘 법정에서 소상하게 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김 지사는 술자리에서 사회 후배들에게 대리비를 준 건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나눠준 돈도 68만 원, 소액인데다 이를 회수했는데도 당이 속전속결 제명 처리한 건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김 지사 없이 전북도지사 경선 2파전이 시작됐는데 제명되어 있는 분과 정책 연대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또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만만치 않게 오해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술자리 돈 문제가 또 한 번 등장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김관영 지사가 참석한 문제의 술자리 딱 하루 전날 이원택 의원도 청년들과 술자리에 참석했다는 게 한 언론 보도로 드러난 겁니다. 식비와 음주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냈다는 건데 이원택 의원 측은 본인과 수행 인원의 식사 비용은 직접 냈다며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그게 내 말씀 같습니다. 개발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하냐. 당시 나머지 식비를 낸 건 이원택 의원의 선거구인 전북 부안 출신 김슬지 전북도 의원. 김 도의원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장의 법인 카드와 본인 개인 카드로 총 70여만 원을 사후 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도의원은 이원택 의원이 기사 선거 캠프를 꾸리기 전 한동안 대변인 역할을 맡은 인물입니다. 김 도의원은 논란의 모임이 이 의원과는 별개의 정책 간담회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저도 문제가 된다 생각했으면은 그 친구들한테 이제 요구해서 걷어서 줘라라고 했을 텐데 안 낸 걸 제가 또 그 걷어 줘라라고 하기가.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이원택 의원에 대해서도 긴급 감찰을 지시하면서 전북지사 경선은 한치 앞을 예단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달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과 관련해 경찰 내부 감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경찰관 2명은 수사 의뢰됐고 16명은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4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엄중 조치를 지시했고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찰에 나선 경찰청은 경찰 대응 전반에 미흡한 점이 있던 거로 확인됐다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담당했던 경찰관 2명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신변 확인 전화를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서너 차례 허위로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장과 경기 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을 포함한 16명은 징계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징계위에선 가해자 김훈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 조치 3호의 1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피해자의 위치 추적 의심 신고에도 블랙박스를 바로 확보하지 않은 점 등 YTN 취재로 드러난 부실 대응 관련 책임도 묻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 결과도 발표했는데 전국에서 수사 중인 2만여 건 가운데 7%인 1,600여 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약 2주 동안 진행된 전수조사 결과 경찰은 위험도가 높은 사건 389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371건에 대해선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했습니다. 137건에 대해선 CCTV를 설치하고 58건에 대해선 민간 경호가 이뤄졌습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법무부와 전자발찌 부착자, 접근 금지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장치를 연동해 보호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에 송치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김훈의 스토킹 혐의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대규모로 마약을 유통해온 국제마약상을 우리 당국이 태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 국내에서 붙잡아 추방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태국 마약통제청이 긴급히 검거를 요청해온 국제마약조직 총책 태국인 A씨를 그제 법무부와 경찰과 함께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붙잡아 어제 오전 태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태국 등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25년 동안 필로폰 11.5톤과 합성마약인 야바 2억 7천여 정, 케타민 5톤 등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고 김창민 감독의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한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어제 현장 대응의 적정성을 살피는 일반 감찰과 사건 수사 절차 전반을 들여다보는 수사 감찰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구리시에 있는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가격당해 쓰러졌습니다.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숨졌습니다. 외국인을 위협해 돈을 뺏은 뒤 달아난 외국 국적 남성들이 범행 8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화성 서부경찰서는 30대 남성 외국인 A씨와 B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어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새벽 1시 반쯤 경기 화성시 향나읍 길거리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힘으로 또 한 번 실적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신기원을 열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한국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57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년간 벌어들인 영업이익까지 훌쩍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 57조 원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자 한국 기업 최초의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5% 급증해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4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기존 최대 기록이던 직전 분기 20조 원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매출도 133조 원으로 68% 넘게 늘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조 원, 영업이익 50조 원을 동시에 돌파했습니다. 실적을 이끈 건 단연 반도체입니다. 증권가는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만 50조 원을 크게 웃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램에서만 40조 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분석되는데 AI 수요 급증으로 D램과 낸드 가격이 전분기 대비 약 90% 상승하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역대급 실적의 주인공을 꼽으라면 단연 반도체고요.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제 AI 수요와 이제 고부가 같이 HBM의 수요가 맞물렸기 때문이고 1분기 깜짝 실적의 증권가는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 전망을 300조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KB증권 분석에 따르면 올해 엔비디아의 영업이익은 357조 원, 삼성전자는 327조 원으로 그 격차가 불과 30조 원까지 좁혀질 전망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 회계 방식의 미세한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이익 규모 면에서 전 세계 대장주인 엔비디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변수도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소위 반도체 수요처들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거나 하는 반도체 수요처들이 신규 투자 의지가 꺾이고 신산업 진출 심리가 많이 꺾인 상황하에서 또 스마트폰 등 완제품 사업의 성장세가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둔화된 점과 TV 등 일부 가전 사업의 부진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최후 통첩에서 밝힌 합의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에서 경고한 대로 미국이 이란에 총공세를 펼칠 경우 우리 증시와 외환 시장은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가 오늘부터 2부제로 강화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학교 등 11,000개 기관이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며 장애인과 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 수소차 등은 예외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종전대로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가 3월 가계대출 현황을 발표합니다. 지난 2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줄었지만 제2금융권에서 크게 늘어 금융권 전체로 보면 가계대출은 2달 연속 늘었는데 3월은 어떤 추이를 보일지 관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준호입니다. 괜찮았어요? 잘 계셨어요? 잘 계셨어요? 잘 계셨어요?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사 잘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와, 소 이게 족발이 엄청 크네요. 요즘 경기 좋습니까? 아니요. 좀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민생지원금 풀어서 돈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장사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예.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 이것이 이번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의 탑 슬로건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 처음 도입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시그니처 사운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옷 색깔 그럼 파란 색깔 또 민주당의 색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리로도 이제 민주당 색깔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금융권도 사실은 신생하려면 신생아 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훨씬 파격적이죠. 주택정책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성공한 모델이고 이게 또 출산율 높이는 데도 엄청 기여를 해서 인천시에서 잘 시작해서 지금 지자체로 잘 퍼져나가고 있어서 우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것들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후보들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민심 행하기 그 자체입니다. 이 차갑다 못해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도부가 뭔가 결단을 해달라 이런 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들이 중앙당에 요구하는 것은 당 중앙을 폭발시키겠다는 단면적인 혁신,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 당내의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비공개 때 말씀 주시면 제가 다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후 회의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꽃샘 추위에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대구 등 내륙을 중심으로는 어제보다 기온이 1에서 5도 정도 낮아졌고요. 전북 장수구는 영하 3도까지 떨어지는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아침까지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겠고 강원 동해안은 다시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어서 화재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4.1도, 청주 3도, 안동은 영하 0.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6도, 대전과 대구 18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고요. 이후에는 다시 맑아지며 날이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